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제목부터 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던, 매주 한 번씩 주재하겠다고 했던 비상경제대책회의 1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제 정부가 여러 방면의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젯밤에 전해졌던 가장 큰 뉴스, 한미 간 통화수합 체결 얘기가 왜 여기 제목에 나와 있지 않냐 얘기하실 텐데요. 정부의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사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꺾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좀 살펴보시겠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ELS에 이어서 DLS 역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놨던 주요 대책들 얘기인데요. 비상경제회의,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방역당국의 중대본에 걸맞는 경제 분야의 중대본이다라고 스스로 지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첫 회의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조치들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여러 분야의 주요 대책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 보실 부분은 바로 민생 안정 부분입니다. 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체가 어디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해야 많은 식당이나 뭐 가게, 영세한 가게들이 문을 닫지 않는, 그래서 소비 경기가 꿋꿋하게 우리 경제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50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부양 패키지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일단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경영 지원 자금을 신규로 12조 원을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금리 자체가 1.5%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우리가 아무리 뭐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를 담보로 해도 시중금리가 3%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1.5%면 시중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굉장히 싼 이자로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 자금 12조 원을 시장에 풀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특히나 그동안 코로나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지방 신용보증단체의 보증심사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 한 달, 두 달씩 대출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기사들 간혹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 특히 이제 신용등급이 좋은 1, 3등급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직접 지역 신고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신용등급이 3에서 7등급까지 한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기업은행, 정책금융회사죠. 기업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그래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용보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3단계 조치를 통해서 총 12조 원의 자금을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또 재밌는 내용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의 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뭐 치킨 가게를 열거나 커피 프랜차이즈를 열기 위해서 빚을 내서 가게를 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 장사는 안 돼서 당장 돈이 없는데 빚은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자체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금융권에서 갖고 있던 대출 원금을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또 내놨고요. 또한 내고 있는 이자, 지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담도 6개월 동안 뒤로 미룰 수 있는 이자 납부 유예 조치를 추가적으로 약속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건데요. 지금 또 가장 불안한 약한 고리는 어디냐?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이 약해지면 금융시장을 통해서 여러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불안한 리스크, 이 코너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이 가장 불안한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한번 썼던 대책인데요.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불안한 고리들, 만약에 ABS, 어제 말씀드렸던 항공사들의 ABS가 불안하다. 그럼 여기에 일정 부분 자금을 태워서 유동성을 지원해 주겠다. 또 한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회사채 시장이 불안해진다. 그럼 회사채 시장에 자금을 좀 집어넣고요. 또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국채 금리가 위로 확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직접 국채를 사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채권들을 사서 시장 금리가 위로 확 치솟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공히 지금 자금을 태워서 총 1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지난 2008년도에 이 10조 원 정도 그 펀드를 구성해서 시장을 굉장히 안정시켰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러지만 어제 그 김용범 차관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태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펀드 조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채권 시장만 불안하냐?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시장은 불안하지 않냐 얘기하시는데요. 그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또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대책인데요. 무려 이제 30년 만에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증권사라든지 또 증권 유관기관들이 돈을 태워서 주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그런 증안기금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요. 주식 시장 안정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규모 자체는 정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990년도 상황을 보면 한 4조 원 정도, 많게는 5조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하는 거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뭐 최근 한 달간 뭐 20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4, 5조 가지고 되겠냐라는 얘기를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증안기금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연기금들도 지금 시장 내에서 소방수 역할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간밤에 나왔던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 600억 달러 규모인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썼던 정책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에 6개월간에 300억 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한국은행과 연준이 있다면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합니다. 원화를 발행해서 연준 계좌로 쏘아주고요. 그럼 연준은 곧바로 달러화를 한국은행 계좌로 쏘아줘서 한국은행이 그 외화 자금 시장에서 불안한 달러화를 직접 공급하게 되는, 그래서 원화와 달러화를 중앙은행 간에 맞바꾸는 조치를 우린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데요. 이 규모를 지난 2008년도에 300억 달러에서 이번에는 600억 달러로 2배로 확대해서 조치를 했고요. 향후 6개월간 우리나라가 언제든 달러가 필요할 때 연준으로부터 달러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약속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많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죠. 마통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장 달러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연준의 계좌에서 600억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에는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총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이 외환 보유고 플러스 알파로 든든한 연준이, 그러니까 달러화를 직접 찍어내는 주체인 연준이 600억 달러를 뒤에서 또 지원해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화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로 인해서 달러화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 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가까이까지 갔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부터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원화 가치가 좀 안정세를 되찾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금융시장 불안뿐만이 아니고요.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경제 주체, 우리 상장사들도 실적에 굉장한 마이너스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실적 추정치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1분기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초만 해도 전년 그 22조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20조가 안 되는 영업이익을 내고 말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한 달 사이에 이 추정치가 12%나 지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1분기뿐만이 아니고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1분기에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들면 2분기부터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권사들 전망은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들, 여기 보시면 TA항공 같은 경우 대표적인 LCC 업체죠. 이런 LCC나 제주항공, 또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은 역시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 폭이 훨씬 커지는 이런 상황을 보일 거고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빠지면서 정유화학업체들 어려움도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유업종인 S오일 같은 경우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사들의 실적은 좀 두 가지 잣대로 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수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양호한 업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영업이익 감소가 계속 전망되는 가운데서도 실적 전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업종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반도체 디램 가격이 안정적인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서버 디램 수요가 늘어나면서 IT 관련주들의 실적 전망도 계속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실적에 따른 비관론이 계속 시장 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을 틈새로 좀 저가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역발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간단히 좀 보실 텐데요. 어제 ELS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DLS 시장인데요. DLS 역시 일정 부분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중수익 정도로 낼 수 있지만 약속한 주로 이제 35% 기준인데요. 기초자산 가격이 35% 밑으로 떨어지면 원래 약정한 가격보다 35% 떨어지면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그래서 이 구간을 이 기준점에 우리는 낙인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인 구간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특히 이 원유 DLS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펀드가 한 1년 정도 운영이 되어 온 상태에서 상당수 그 원유 DLS가 지금 낙인 구간에 걸려 있고요. 그 규모가 6천억 원에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규모 손실이 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대표적인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펀드 만기가 작년에 가입했다 그러면 통상 이런 DLS, ELS는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의 약정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손실을 우려해서 지금 중도 환매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굉장한 페널티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2년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조금 더 유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중도 환매는 지금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다만 그 펀드 손실이 굉장히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좀 유연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 뉴욕 증시 연준의 여러 조치들 각국 당국들의 조치로 인해서 약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9년 상황을 보면 연준이 주요 10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후에도 달러화는 한 2달 계속 강해졌다. 그리고 달러화 강세가 거의 멈추는 2009년 3월쯤 돼야 S&P 500 지수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더 멀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